눌러보고 여기다가는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이제 화면을 시작해 놓으면 녹화가 되면서 저기 이 화면에 이제 전산회계 1급 1원 시작한다는 그게 타이틀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영상 편집할 줄을 몰라. 그래서 차선책으로 띄워놓은 거야. 그러놓고서는 그 다음에 얘를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여기 그래도 조까지 치네. 끝내준다. 그러면 여기 일시 중지 끄고요. 여러분 교재는 지금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보시면서 우리 앞에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는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저기 전산회계 2급이 됐던 뭐 회계 원리가 됐던 그다음에 세무가 됐던 모든 회계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많이 내겠죠. 그래서 내용이 처음 들어보는 게 뭐 어설프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요. 처음 들을 때는 다 낯설고 어려운 건 다 각오하고 오신 거니까. 근데 얘도 자꾸 들어보고 그러면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앞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나온 얘기가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회계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 회계의 개념 정리, 회계의 정의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회계 원리 때 설명했던 회계를 하는 목적, 회계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회계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돈의 흐름 기록하는 게 회계라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좀 거창하게 써놨죠. 그러면 회계란 그리고 설명해놨잖아요. 우리가 그 회계 제가 기록한 거 그 회계 정보라 그랬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라 그랬었고 걔네들한테 그 회계 정리한 게 재무제표인데 전달하면 걔네들이 뭐 한다 그랬죠? 나름대로 그거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내용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도 이해되죠. 뭐야 회계 원리밖에 안 배웠는데 회계 1급 교재 첫 줄부터 다 이해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계 분류. 회계의 분류는 크게 재무회계, 그다음에 관리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 이런 것들 분류한다고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세무회계가 해당 사항이 없고 대부분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비교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빙서류 즉 영수증 같은 거 보고 기록한다 그랬죠. 재무회계는 시점이 과거 시점이에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뭐 경영진이 또는 사장님이 회장님이 뭐 좀 한번 저기 분석 좀 해갖고 와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종합경리장에 관련된 거 그거 분석해서 갖다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은 벌어진 게 아니죠. 얘는 시점이 그래서 미래 시점이라는 얘기 이렇게 해드렸던 거예요. 세무회계는요. 얘도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무회계 자체도 과거 시점에서의 기록들이 되더라. 뭐 이런 거 구분해주고 있는 거죠. 재무회계는 거기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인 경우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 그랬었죠.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얘는 재무회계는 외부가 되겠고 여기는 내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고수단. 보고수단은 우리 여지껏 배웠던 것처럼 재무제표라는 특정한 양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재무제표가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이런 특정한 양식이 있다 없다. 특정 양식은 저기 우리 경영진이 또는 회장님이 원하는 그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되지 특정한 양식은 없어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원칙.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얘기했었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랬었죠. 관리회계는 그런 게 있을까? 얘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질적 특성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써놓고서 그냥 바로 밑에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이 돼야 될 거라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신뢰성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회계는 경영진 우리 회장님한테 구매에 맞게끔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일단 그다음에 보고주기. 보고주기는 재무회계는 제가 지난번에 분기 또는 반기 그다음에 연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속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나 관리회계는 회장님이 경영진이 원할 때만 그거 보고해주면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드리는 거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여기 나온 얘기 중에서 지금 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를 배울 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듣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거 회계가 아니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이렇게 써놓고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기 지금 질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의미는 회계 정보에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합니까? 하는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가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하냐? 유용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회계 정보의 유용성은 여기서 좀 구분한 대로 우선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한답니다. 재무 회계에서의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할까? 그 다음에 관리 회계에서는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할까? 얘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정보의 재무회계에서의 유용성, 관리회계에서의 유용성. 자, 그럼 얘를 비교할 때 크게 네 가지를 구분해 드릴 텐데, 자, 근본적인 질적 특성,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신뢰성.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목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유용성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제공해야지만이 그 정보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은 재무회계인 경우는 신뢰성이고요. 관리회계인 경우는 목적 적합성. 근데 이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갖다가 보강해주는 보강적 특성이 세 가지씩 있어요. 보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보강적인 질적 특성. 신뢰성이 첫 번째 거는 얘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불러요. 표현의 충실성이 있고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써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얘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얘는 피드백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중립성, 얘는 적시성. 이렇게 보강적인 특성의 세 가지씩이 따로따로 나와 있더랍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보강적인 질적 특성 중에서 재무회계에서 지금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표현의 충실성은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충실하다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가 기업회계 기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재무회계는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대로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충실하게 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정들 여러분 암기하라 그랬을 때 그 계정을 갖다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서는 뭐에 해당되는 거겠어요? 바로 표현의 충실성. 기업회계 기준에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써주는 것이 여기 재무회계에서의 표현의 충실성을 뜻하는 것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대요. 검증 가능성은 뭐냐면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상품을 10,000원짜리 현금 주고 사왔어요. 다시
여기 거래예요. 자, 거래, 얘 회계상의 거래 맞나요? 상품 10,000원짜리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러면 얘 기록할 때 분개해줘야 되잖아요. 차변에 뭐라고? 현금. 거짓말하고 있네. 상품 10,000원. 그죠?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타이핑하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리겠죠? 진짜 헷갈려요. 말도 좀 끊기고. 현금 10,000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제가 쓴 거 맞았나요? 틀렸나요? 어, 어떻게 알아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배운 대로 회사 가셔서 이런 거래가 있다면 이렇게 기록하시고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연말에 회계감사로 나온다 그랬죠. 그 사람도 이거 배웠겠죠. 그거 보고서 제대로 했네 판단할 수 있죠. 즉 똑같은 거래들에 대해서 똑같이 배운 사람들은 똑같이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제대로 했다, 틀리게 했다. 그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이렇게 검증 가능성, 똑같은 걸 배운 사람이 그걸 보고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했는지 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중립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립성은 우리는 대주주의 사장님의 말 듣고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만 한다 회계 처리는? 그러니까 중립적이겠죠. 주주의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경영진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기업 회계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중립적이 될 수 있겠죠. 됐어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고 그들이 얘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던 납품을 하던 돈을 빌려주던 등등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들이 다 어디에 맞춰져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한테는 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따라서 잘 설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공인회계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판사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의견을 갖다 줬을 때 그 의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거 한다고 했던 거 말씀해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제가 여기서는 지금 못 보여드리고 이따가 끝나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들은 12월 법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12월 법인들은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날짜가 언제까지였겠어요? 3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그 재무 회계 감사 받고 그 결과를 갖다가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보고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회사들이 있어. 그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많은 게임머니 투자해서 지금 보여지는 결과니까 의미있게 잘 유용하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따 그건 여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모든 회계에 가장 근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시험 문제도 잘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목적 적합성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자, 회장님이 종합경기장에다가 지금 우리 건물 짓는다고 백화점하고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하고 호텔하고 짓는데요. 그래서 뭐 3,500억 투자해서 여기 짓는다고 하니까 그 자료들 얼마만큼 기다려야지 자금이 회수될지 이익은 날지 아니면 손실이 날지 분석해 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요 그런 담당자예요. 그러면 목적 적합성 회장님의 의견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 가져갔겠죠. 가져갔는데 그 자료에는 그 자료를 여러분이 만들어간 걸 보면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분석이 되어 있겠죠.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그거 보고서. 그죠? 그걸 목적 적합성의 보강적인 특성인 얘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예측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측 가치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럼 회장님이 그걸 보고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이익이 난다 그러면 금액을 조정을 해서 3,500억 말고 3,000억
아니면 4천억 해서 다시 한번 해봐. 그랬겠죠. 그 결과를 보고 뭔가를 반드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피드백 같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뭔가에 다시 그거에 대한 그 반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 적시성. 회장님이 금요일까지 해갖고 오라 그랬는데 저 데이트가 있어서 월요일까지. 그러면 회장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계속 데이트나 해라. 나오지 말아라. 그러겠지. 그 관리백의 특성은요. 경영진이 원하는 그때 그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필요가 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에 맞게 제때 제공하는 게 중요한 유용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재무회계는 신뢰성만 있고 목적 적합성은 없어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냐,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 이런 걸 배웠는데 우리 재무회계 정보는 재무회계 정보들은 이런 여기 뭐죠? 특성들이 있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지켜서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아는 사람 채용하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 월급이 비싸. 그럼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는 제약 요인이 뭐이겠냐는 얘기죠. 결국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효익 얻는 게 더 많다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런 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약 요인이 결국 돈이에요. 원가 이런 것들.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회계 비교하면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연결해서 요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라든지 보강적인 질적 특성,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재무회계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용성, 질적 특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여기 무슨 뭐 많이 나왔죠? 4개 쫙 나열해놓고 찾으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요 내용들만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면 여러분이 문제 맞힐 수 있고요. 이따가 교재 보게 되면 내용을 설명을 쭉 해주고 나서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세무 2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가장 지금 회계 1급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암기를 해놔야 되겠죠? 됐어요? 암기할까 안 할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회계연도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회계연도는 절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회계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왜 이렇게 나올까? 우선 여기다 써놓고 얘도 뒤에 파트에 나오는 것들인데 설명 듣는 김에 그냥 설명 다 듣고 교재 보면서 나오게 되면 그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회계 연도 얘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우리 회계에서는요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가정 또는 전제 조건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이 3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실체라는 용어가 있고요. 기업 실체는 법인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계속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계속 기업.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가정 또는 전제 조건이란 뜻은요. 뭐에 대한 기본 가정이고 뭐에 대한 전제 조건이냐? 우리가 만드는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전제 조건이란 뜻이에요. 기본 가정 뭘 만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가정 전제 조건. 바로 이 전제 조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가정이 없다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과정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회계 이론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기본 과정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거라서 그냥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회계 관련된 어떤 교재에도 이론 설명할 때는 얘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 자, 첫 번째 기업 실체부터 설명할게요. 기업 실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회계 1급부터는 법인을 배운다 그랬었죠. 법인인 경우에는 여러분 개인은 누가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하고 법인 차이 나는 거 설명한 적 있어요?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얘는 인격 법인인 경우에는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누가 소유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와 법인은 똑같을 수가 있다 없다 별개예요. 그죠? 그 법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무제표 돈 번 것을 계산해서 등등 하는 것 뿐이지 기업 실체 법인은 법인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지구상에 똑같은 법인이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개인은 지구상에 남아있고 또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개념하면 법인이라는 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 알겠죠? 자, 두 번째 계속기업. 계속기업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회사는 영원히 우리 법인 개인들도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살죠. 그죠? 법인도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사업을 그 폐쇄 청산 접는 절차가 없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얘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게 계속 기업의 전제 조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10년, 20년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그 기업이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당장 문 닫는다면 감가상각을 그렇게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계속 기업은 기업을 청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게 없다면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아까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 지금 재무회계는 상장돼 있는 회사들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분기죠.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만약에 이런 기간별 보고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이 없다면 어떤 회사는 뭐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어떤 회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럼 비교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올해는 3년에 한 번 하고 내년에는 2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5년에 한 번 하고 그럼 비교 가능성이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계 연도라는 것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기간별 보고 이런 가정 때문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신 결산은 1년에 한 번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1년에 2회를 하던 5회를 하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연간 결산은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한 달마다 한 번씩 월 결산한다 그랬죠. 많이 들어봤죠? 결산을 몇 번 하는 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지만 1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다 회계 이론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암기하라는 거 잘 암기해 놓고 교재 나오는 거 보고 문제 나오면 금방 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암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걸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맞춰? 결국 찢는 수밖에 없지. 근데 외워보세요. 제가 외우라는 것만 재무상태표 규정들 그다음에 지금 외우라는 것만 그때 이거 외우는 거 힘들어요? 옆에 사람하고 한 1분 2분만 해도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물론 문제는 까먹으니까 문제지만 누구는 나가다가 잊어버린대요. 들어오면 다시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되면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자격시험 보실 때 주관식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우려고 했던 사람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게 기억이 안 날까? 다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냥 빗맞아도 다 맞아요. 빗맞아도 다 고를 수 있고. 왜? 저는 암기하라고 시키다 보면 여러분 신경 써서 어느 순간에는 잠깐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암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은 다 통과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암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암기가 안 됐어. 근데 보기에 나온 거 보니까 이건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계 이론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모르니까 그냥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암기하셔야 될 거, 회계적 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렇게 여러분이 메모 연습하실 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워보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본 가정, 전제 조건 요 내용도 일단 외워야 되는 거구나. 근데 교재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또 진도 나가면서 나오면 거기다 표시 잘 해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라고 나와 있죠. 재무제표는 여러분 다 벌써 우리 만난 첫날 제가 설명하면서 외워놓으세요 그랬죠. 뭐 이거 보면은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재무제표에서 처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큰 것만 볼게요.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두 개밖에 없네 뭐. 됐어요. 그래도 다 외웠으니까 저는 써놓고 여기 녹화하는 기념으로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 있었죠? 재무 상태표. 두 번째는요? 오케이, 자신 있어. 저기 우리 마원이도 기억하고 있어 지금. 세 번째는요? 당당해졌어. 뭔가 자신 있어. 네 번째는요?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는요? 됐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자주 등장할 거야. 그러면 코웃음을 치겠지. 야, 이건 내가 회계 알자마자 배운 거야. 뭐 이러면서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진도 나가면 여러분 정독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중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설명하고 있네요. 거기 재무상태표란 거기 키워드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뭐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었죠?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었죠. 재무상태표 등식 그 그림 떠올리실 수 있나요?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뭐뭐 있다 그랬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건 기본이죠. 그럼 거기 바로 밑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유동성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현금화하기가 쉬운 거. 유동성 배열법에 적용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어떤 거예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은 해당되지 않죠. 거기 이제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었죠. 뭐하고 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또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쉽죠. 이거 회계 1급 교재예요. 회계 원리 교재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포기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지금은 한 번만 보고 쭉 넘어갑니다. 그 계정들은 제가 다시 강론에 가서 다 설명한다 그랬었죠. 처음부터 여기 강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요. 그리고 교재에서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던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구분해지죠. 그 다음에 자본계정 보시니까 자본계정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 5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자본계정 설명해드렸으니까 우선 앞에 것만 5개로 나눠진 거 있죠. 첫 번째 건 뭐예요? 자본금.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마지막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순서만 먼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본규정에서 얘도 강론 나갈 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자산과 부채, 즉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유동과 비유동 구분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구분하는 구분 기준 뭐라 그랬죠? 구분 기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써드렸던 거 순서대로 연습하라 그랬던 거예요. 여기 다 나오네. 나오는 거니까 해드렸지. 구분 기준은 뭘로 한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로 구분한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는 보편적으로 언제라 그랬어요? 보통 12개월, 그죠? 또는 1년 이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년을 초과하면 걔는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컵봐 떠오르잖아. 다시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년을 초과해요. 그러면 유동이에요? 비동이에요? 아이, 정상적이라 그랬잖아 내가.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년 16개월이에요. 근데 앞에 16개월로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정상적이 이걸로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앞에 정상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말뜻은 뭐냐면 지금 제가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6개월인 경우, 16개월인 자산인 경우 외상매출금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유동자산으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비유동자산으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다 정상적인 걸로 구분한다면서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12개월, 1년 이내지만 그 영업주기가 이렇게 16개월이라 하더라도 앞에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제가 설명을 벌써 해놨잖아요. 얘가 16개월이 됐던 20개월이 됐던 그 상관없어요. 얘는 유동자산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한글말 읽을 줄 안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얘기지. 이거 구분해요? 자, 다시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4개월인 외상매출 채권은 그러면 얘는 유동자산이겠습니까? 비유동자산이겠습니까? 그래요. 또 비유동에 또 유동자산. 제가 정상적인 용어가 그게 기준이에요. 구분되시겠어요?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항목 구분표시라고 되어 있죠. 통합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 때 통합계정하고 구분계정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합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구분계정은 뭐뭐 있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있었죠? 얘는 구분계정이죠. 이해되심?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만약에 지금 우리 회사에서 우리 저기 당좌 자산의 두 번째 통합 계정이었던 단기 투자 자산이 있었죠. 단기 투자 자산이 있었는데 단기 투자 자산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건 뭐였죠? 단기 금융 자산이 있었죠. 두 번째 건 뭐였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세 번째 거는요. 단기 대여금 있었죠? 옆에다 놓고 계속 보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여기 단기 투자 자산 얘는 통합 계정이죠. 그 다음에 얘는 구분 계정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요. 지금 그 회사에서 단기 금융자산,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런 계정 거의 사용 안 해요. 하는 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 군데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이 계정 얘 사용 안 하고 그냥 통합 계정인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항목에 그냥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 몇 가지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통합 계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우리 사장님이 저 같은 분인가 보죠.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나누어서 관리해야 되겠어.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어. 그럴 때면은 구분 계정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원리 중에서 계정은 그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통합 계정으로도 사용해도 되고 구분 계정으로 나누어서 사용해도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거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여기 너무 복잡하죠 이거?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괜찮아요? 지우려고? 자,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지울게요. 아니, 뭘 찍어? 자기 녹화되는 거 나중에 보면 되지. 아, 그럴 시간이 없어.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지우고 다시 나타나라. 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녹화한 거 그때 화면 캡처해서. 근데 화면 캡처한 거를 다음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또 집중력이 떨어져. 그나마도. 그래서 안 사용해. 제가 그냥 써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써. 자, 이번에는 자산과 부채. 자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나? 부채. 얘를 갖다가 총액 표시라고 이렇게 써있죠. 얘를 갖다가 총액주의라고 써놓으시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구분 계정으로 제가 이걸 설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총액주의 된 거 자산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산 부채만 총액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게 될 수익하고 비용 계정도 똑같이 총액주의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 부채도 그다음에 수익 비용도 총액으로 표시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순액주의예요.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순액주의를 사용한다고 나오는 내용들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순액주의가 아니라 뭐다? 총액주의다. 됐어요? 일단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5개를 배웠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배웠죠.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비용, 계정 배웠죠. 근데 뭐가 하나 빠졌네? 뭐가 빠져 있어요? 자본 계정 빠져 있죠. 자본 계정은 총액주의에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총액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5가지 계정 다 나왔죠?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거기까지 해서 17페이지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재무상태표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올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따가 끝나게 되면 여기 복습하는 시간에 꼭 이 교재도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정독하시면서 교재를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중에서 두 번째 거 뭐였었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준대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특징은 뭐였었어요? 얘는 일정 기간의 개념이라고 했었고 얘는 뭐를 나타냈었죠? 재무 성과라든지 또는 다른 말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뭡니까? 손익계산서라고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손익계산서 등식 보이고 있나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원래 2가지죠. 당기순이익이 나는 경우, 당기순손실이 나는 경우 2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수익 비용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해놨네요. 자, 거기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등식으로 나와 있는 그 표를 기억하실래요? 제가 써드린 걸로 기억하실래요? 제가 못 써드렸는데요. 매출액 써드렸죠?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된다 했었어요? 영업이익 나온다 했죠? 영업이익에서 뭐는 빼줘요? 판관비는 빼주죠.
그다음에 판관비가 잘못 썼네요. 쏘링. 여봐, 손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잖아. 여기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이거 여러분 안 써드렸었어요? 우리 사업도 해봤잖아. 망했어요?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 나온다. 이 소리가 적은 이유는 안 외웠다는 뜻이겠지? 영업이익에서 뭐는 빼주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왜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계산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저기 법인 시작했으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 빼줘야 돼요? 법인세 비용을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 나오죠. 쓰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러면 거기 그 교재에서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으면서 매출 총이익부터 나오고 있죠. 자, 봐요. 여기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 나왔죠. 그럼 첫 번째 공식은 이거 설명한 거죠. 두 번째 거는요. 영업손익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고, 그죠? 영업손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온다고 써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수익 나온다고 써있죠. 맨 마지막에 당기순손익은,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정확히 암기해 놓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더라도 금방 설명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꼭 암기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니은에도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총액주의라고 나와 있죠. 여기 쓴 거하고 이거죠. 그죠? 자, 자산도 부채도 총액주의,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 여러분들 전 회계 1급 자격시험을 볼 때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자, 수익과 비용은 순액주의로 기록되게 돼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산과 부채는 순액주의로 기록해야만 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글자 뭐만 바뀌었어? 요 하나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론을 차근차근히 학습해 놓지 않은 사람은 글자 한 글자 틀린 거 그걸 어떻게 찾아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낼 수 있는 거야? 어떤 인간들이 이런 문제를 맞춰?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 골라도 이걸 고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순액주의 고르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로 절대 순액주의 아니라 그랬는데 그게 답이 아닐까? 뭐 이러면서 순액주의 칙하겠어요? 모르지, 또 정신없어 그럴 수도. 그래서 여기 일단 우리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해 드렸죠. 근데 왜 교재에서 재무제표는 5가지인데 지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설명하고 넘어가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안 들어요. 다음 파트에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석. 자, 주석은요,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김일성 주석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놓고서는 금액을 1억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외상 매출금에 또는 이 1억이라는 금액에 뭔가 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여기 우리 맨날 잘 표시하는 거 책이나 그런 데 보면 이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주 1 하고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놓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에 원래는 여기 별표 마크 있잖아요. 별표 마크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내가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주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고, 얘는 이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해서
주1 주석에 일에다가 뭐 설명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외상매출금 기정 보다가 이 뭐가 붙어있네? 이 보라는 뜻인가? 그럼 왜 심심해서 붙여놨겠어요? 중요하니까 붙여놨겠어요? 그럼 봐도 돼야 안 돼요? 안 보고 투자하면 또 개망신 당할 수 있죠? 기차만 낼 수도 있어. 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번에는 계정이 아니라 금액에다가도 붙여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 1억이라는 금액에 뭔가 이유가 있나,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럼 또 주석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죠. 주석은 나름대로 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 계정에 대해서 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읽어봐야겠죠. 주식 투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그냥 교재만. 자, 그래서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일반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일반 원칙은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고, 또 제가 주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라서 이 교재에서 정리된 총 내용들을 한 번만 보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1번 첫 번째 거요. 계속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거 일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최종의 목표인데,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 기본적으로 원칙이란 말까지 써놨어요. 그럼 재무회계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겠죠. 자,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기본 전제조건 또는 기본 가정이라는 것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써왔던 거죠. 계속기업. 그러면 이 회사가 내년에 망할지, 사업을 중단할지, 청산할지, 그걸 누가 결정하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경영진이 돼 있죠. 경영진에다 동그라미 치고, 내년에도 이 회사가 존속할지 여부는 매년 경영진들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계속기업의 뜻이고 반드시 해야지 돼요. 다시 한번, 계속기업 결정은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 존속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여기 전제조건이란 말 나오죠. 재무제표를 작성하세요.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책임, 또 공정한 표시, 주석,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는 이 의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경영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시험 문제 여기 회계 2급 1급에 잘 나와요. 재무제표 작성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왜냐면 이 재무제표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경영진에서 최고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최종 도장 찍은 사람은 누구예요? 회계 책임자는 책임 안 지나요? 아니, 그 사람은 잘리기만 하면 돼. 근데 대외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 저희 군대 여러분들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아니, 나 두 사람이네. 군대에서 사병이 무슨 사고 쳤어? 어떤 사고? 총 수류탄 들고 탈영했어. 사고 치면 거기 사단장은 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책임 누가 져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치, 모르는 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경영진한테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 표시와 통합 표시, 얘는 아까 통합 표시, 구분 표시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그 다음에 비교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아직 여러분이 못 보셨지만 회계 프로그램 보면은 반드시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똑같이 비교되게끔 나오게 돼 있어요. 전년 그래야지 비교가 되지. 지금 여기 보세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야 큰 돈이지. 비교 대상을 안 물어봤잖아. 삼성전자에 이번에 구조 벌었다 그러는데 구조에 비해서 1억은 우리 치와도 그 정도 안 쓴. 여기 이 정도 갖고면 안 받아, 버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자기 기준으로 대답을 해. 1억 크다고요? 크죠. 저한테도 큰데 지금 등등 자본금이 왔다 갔다 지금 딸리겨서 죽긴 하는데. 자, 그다음에 다음 거 비교재무제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재무제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회사들마다 아마 나중에 이거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을 갖다가 우리 개인들이 반 내고 회사에서 반 부담해 준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회사에서 부담해 줄 때 그거 비용을 갖다 계정을 기록해야지 되는데 우리 약속은 세금과 공과로 기록하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 보니까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를 기록하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틀리죠?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굳이 안 따져요. 괜찮대요. 그냥 써도 돼. 근데 나는 이건 세금과 공과로 배웠어. 그래서 계정을 바꿨어.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 가능성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전년도에는 복리후생비를 했는데 갑자기 올해 세금과 공과로 바뀌었어.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갖다가 해놓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분류의 계속성. 똑같이 계속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투자자들이 전년도의 자료를 보고 복리후생비하고 올해 세금과 공과 규정하고 얘가 거기 들어갔는지 모른단 말이죠. 1대1로 비교하니까. 갑자기 올해 왜 복리후생비 비용이 갑자기 줄어들었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일단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공인회계사나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속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얘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마지막 재무제표 보고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맨 밑에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 얘가 정식 명칭이라고 그랬었고요. 거기 기업, 니은, 디귿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 보이는 거 있어요? 보고 통화라는 말 나오죠? 나오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회계 원리 배우면서 제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 회계 원리만 설명한 거예요? 회계 1급도 벌써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보고서도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복습이 되잖아. 그죠? 그럼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사기당해갖고 되게 어렵게 배운 거구나. 그게 어려운 것도 막 가르쳐줬구나. 신고하든지. 자, 됐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하고 그 다 남아있는 항목들 쭉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쉬세요.